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가능해졌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선관위가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오는 6월 13일 국민투표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를 향해선 대통령 개헌안을 단 한 번도 심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모두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을 약속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철회 가능성을 포함해 처리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기본권 확대, 선거 연령 하향, 국민 참여 확대 등 발의했던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탈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공무원이던 지난 2013년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정원은 유 씨의 여동생을 170일 동안 구금해놓고 조사를 벌인 끝에 유 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내가 나가서回军事해야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 씨의 북한 출입국 기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은 국정원의 증거 조작으로 비화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와 공판 과정에 인권 침해 소지뿐 아니라 축소, 은폐 의혹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이 감봉 1개월 등을 받는 데 그쳤고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꾸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항소심의 무죄 나는 시점에서 일주일 뒤에 연날에 기소 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를 하는 보복수사식으로. 과거사위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로 알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뒤 재심 판결을 받은 삼례 나라 슈퍼 사건도 재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 268명 가운데 기업의 대주주는 40명입니다. 계열사에 통행세를 걷거나 일감 몰아주기로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면서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사주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일 예정인 계열사 주식을 손주들에게 미리 나눠줬습니다. 증여 과정이 끝나자 수조 원대 개발 사업을 발표했고 10대의 손주들은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물려주는 변칙적인 방식을 쓴 겁니다. 이처럼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심을 받는 금수저의 절반 이상은 미성년자입니다. 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에서 10억 원을 빼돌려 5살짜리 자녀의 증권 계좌에 넣고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부동산 금수저 77명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12월 14일 인터넷에 올린 일정표 앱 활용 동영상입니다. 영상 중간에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직접 등장합니다. 강 부장판사는 다음 날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던 장충기 전 사장에게 삼성의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소개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이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삼성페이가 막혀 있다는 등 시시콜콜한 내용도 전송했습니다. 또 동생의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장 전 사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창원과 부산의 법원장을 지내며 대법관 후보에도 올랐던 강 부장판사는 대법관에 제청되지 않자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라는 소회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낸 문자가 2015년 8월부터 약 1년간 모두 13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부장판사가 법원 내 손꼽히는 IT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직 법관이 기업 관계자에게 보낸 문자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나옵니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위였던 이무재 씨는 강 부장판사가 삼성 측과 친분이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지금 드루킹 논란
남북관계 이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지율 이야기를 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데 리얼미터가 이번 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드루킹 논란은 지금 종편과 지상파와 일반 매체들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뭔데? 그게 중요해?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냉담하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루킹을 더 이상 다뤄야 되는지. 정상회담 코앞에까지 있는데 저쪽에서 탈탈탈 털어대니까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주 지지율은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7.8%를 기록했습니다. 4월 2주차에 드루킹 댓글 조작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죠. 그게 지금 다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예전 같으면은 이런 이슈가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면 김기식 사퇴했대. 그러면 책임론으로 가잖아요. 예. 청와대가 잘못 사람 구했네. 예. 근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을 지켜보는 언론 소비자라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TV와 인터넷 뉴스를 지켜보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안다는 거죠. 김기식 원장이 왜 사퇴하게 됐는지, 실제 배경이 되는 힘의 세력이 누구 때문에 사퇴하게 됐는지,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언론이 얼마나 침소봉대하고 있는지, 드루킹이 한 일이 대한민국 헌정을 어지럽혔다는 정도로 확대 재생산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딱 논리정연하게 말은 못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지지가 나온다는 게 그 증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론이 원하는 대로 드루킹을 두드려 패는 만큼 지지도가 빠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언론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언론들의 형태를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지율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노년층 60대 이상에서는 40% 초반대로 나오거든요. 30% 후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지지율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거고 20대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유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가 출처가 어디서 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어떤 짓을 해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의 언론 지형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요. 지난주 말쯤에 나왔던 갤럽의 여론조사는 자유한국당이 12%예요. 그래서 홍준표는 갤럽을 싫어하죠. 조작이라고 하고. 리얼미터에서는 이번 주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2% 나왔어요. 어쩌면 이런 갭이 있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같은 문항을 대비시켰을 때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요. 아니면 둘을 절충한다거나. 어쨌거나 홍준표는 좋아하겠네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지지율은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여론조사라는 게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아무리 차이가 있다고 해도. 내 마음속으로 민주당 싫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맥시멈 리얼미터 조사로는 22%가 나와. 근데 22%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고착화시켜요. 그래서 자꾸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지지하고 싶어도 만약에 지지율이 민주당이 52%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이 한 45%에서 박빙으로 심한 경우는 우리 정신승리를 위해서 오차 범위 내에 있대. 그럼 투표하고 싶잖아요. 근데 22% 정도의 지지율이 꾸준히 나오는 게 1년 동안 나오는 지지율이 그거예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어떻게 22% 선거를 합니까? 고착화되는 순간 투표 의지는 꺾이는. 그런데 지금 자유당에서는 모두가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할 뿐이다. 투표장에는 나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솔직히 나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부는 영향을 주겠지만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같은 때는 내 신상이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내가 자유한국당 또는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보복이 있습니까?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부끄럽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계가 하는 경우도 있고 뭐가 부끄러울까 그렇게? 아니, 홍준표를 보고 있으면 내가 지지하지 않아도 내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김민석 원장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민주연구원은 거의 시시때때로 여론조사를 돌려요. 특히 선거철에는 민주연구원이 쓰는 예산이 대부분 여론조사입니다. 공천에도 쓰고 여러 가지 그 선거 아젠다를 개발하는 데 쓰는데 이분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방송 밖에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샤이가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22% 더 나올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정반대로 실제로 투표를 깠더니 갤럽만큼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민심이. 왜냐하면 방황하는 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말했잖아요.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모든 지지자분들, 정치인분들 대부분 어떤 성향이냐고. 내가 주장해 왔던 것이 맞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사람이란 게 대부분은.
근데 박근혜 때까지 그렇게 수없이 많이 지지했던 박근혜의 51.6%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최소 3분의 2 정도는 떨어져 나간 상태. 많게는 네. 그 정도 떨어져 나간 상태가 왜 만들어졌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가족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권위가 안 서는 정도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 사람들 내가 찍었다고 말하면 부끄러운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그 공백을 빨리 메꿔줘야 돼. 부끄럽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라고 하는 캐릭터가 주는 그 어마무시한 바로 그 리스크는 바로 홍준표 때문인 건데, 자, 원점으로 돌아와서 22% 정도의 지지율로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재보궐선거를 하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하는 곳은 지금 확정된 곳은 11곳이에요. 근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금 의석 차이는 3석 차이입니다. 여기는 아마 민병두 의원의 사퇴서가 아마 처리가 안 됐을 경우일 거예요. 근데 지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좀 알려주세요. 현재 11곳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노원병, 송파을, 그리고 인천의 남동갑, 충청권은 충남 천안갑, 충남 천안병, 호남권에서는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영남권에서는 경남 김해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경북 김천입니다. 근데 한겨레뿐만 아니라 연합도 그랬고요. 제목이 이런 식이었어요. 미니 총선의 총력전, 원내 일당 바뀌나?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 뉘앙스. 기대감.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 예,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이 선거 구도에서 자유한국당이 건져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야 2석도 안 돼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걸 놓고 마치 부채질하는 것 같은 느낌. 바뀌라. 이게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자가 너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바꿀 수 있을까? 라든지 뉘앙스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진영 논리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언론이라면 모름지기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나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전제 위에서 다른 이 이슈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건 아무런 방향성이 없다는 느낌이에요. 이 원내 일당 바뀌나라는 이 제목으로 상징되는 지금 언론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자신들이 뭘 원하고 있고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극적인 낚시질만 계속 하는 건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여소야대가 뭔가 정의롭고 좋은 정치 지형이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도 이야기를 풀어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평화를 이루어내고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거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에 여소야대가 좋은 거야 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여당이 훨씬 더 큰 덩치를 가지고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왜 못해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초적으로 일종의 선동 같은 건데, 봐봐, 나 진짜 기분 나빴던 게 이런 거예요. 상황 자체가 수개월간 1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상황이에요. 여당이 인기가 높고 야당은 폭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가 될 수가 없어. 원내 일당 바뀌나? 아니, 이건 의도도 괘씸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요, 11개 재보궐선거 지역 중에서 과연 자유당이 가져갈 수 있는 총 의석수가 몇 개나 될까? 제가 보기엔 최저 2개에서 최대 4개예요. 그러니까 노원병, 송파을, 인천 남동갑. 이게 인천 남동갑이 박남춘 의원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민주당에서 될 거고요. 노원병도 민주당에서 되리라고 확신하고요. 송파을은 반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충청권도 자유당에서 가져가기 힘들고요. 호남권 당연히 못 가져가고요. 영남권에서 자기들이 잘해봐야 경북 김천 아니면 부산 해운대을이나 울산 북구 요 정도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 2석, 3석, 11개 중에 이 정도 가져가는데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 11석이라고 하는데 지금 재판받고 있는 국회 의석수가 2개가 있어요.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거든요. 상고. 네, 그 전에 지금 판결이 나오면 네.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은요, 통영 고성 지역하고요, 충북 제천 단양 2지역, 이 지역이 다 권석창 자유한국당이고요, 이군현 자유한국당 지역이에요. 이 2개가 포함되면 13석으로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강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엄청나게 강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몇 석이나 가져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원내 일당이 바뀐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언론들은 지금 그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충청도에 천안에 지금 재보궐 요건이 2개나 생겨버린 거예요. 기존에 의원직 잃었던 사람 하나하고 양승조 의원 지역구죠. 근데 가장 처음에 관심사였던 게 올드보이의 기유한 그래서 만희정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제 충청도는 우리가 가져갈 거야라고 지금 충남이 이인재를 공천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꿈틀꿈틀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구 이완구. 되게 골 때렸던 게요. 지금 성완종 리스트에 홍준표와 이완구가 동시에 그날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에 가까워요. 정황들은 다 그냥 드러난 상태에서 오늘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경향신문을 흔들어댑니다. 이거 오보였다고? 사과할 생각 없냐고? 그러면서 천안의 재보궐선거는 출마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기자회견이 묘하게 모두 까기처럼 경향신문도 까고 홍준표도 까고 그러면서 왜 그 연탄가스 발언 그러니까 우리 당은 당대표가 리스크야라는 말을 돌려서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 왜 불출마를 선언했을까? 지역 정가에서는 법적으로는 이미 털었잖아요. 대법원에서 성완종 리스트 털어주면서. 근데 왜 불출마했을까? 근데 저는 한 2가지로 유추를 해보거든요. 일단은 그 천안갑에 홍준표가 길환영을 지금 공천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천안병에 지금 그게 나왔잖아요. 천안갑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천안을은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완구가 출마하려고 했다면 자기들도 이미 여론조사를 벌 거 아닙니까? 나가보려고 했으나 일단 생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완구는 포스트 홍준표 이후에 내가 당대표를 노리겠다라는 심성으로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게 아니냐. 사실 현지의 재보궐선거를 나가려고 해도 민심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 하여 불출마는 하되 홍준표를 디스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 자리 확보하는 거죠. 뭐 느낌이 우리 반 부반장이 2학기 때 반장 출마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뭐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뭐 하든 말든 뭐. 이완구가 들어가면 좀 홍준표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 그림이 좀 자주 나올까요? 좀 그것도 궁금하고 아니, 홍준표를 좀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성완종을 중심으로 번갈아 가면 뇌물 받으셨던 걸로 우리가 추정되는 분들이 서로 눈빛으로 얘기를 하겠죠. 다른 건 몰라도요. 정치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가 뇌물 받는 거예요. 다른 선거법 위반이 이런 거는 과하다 보면 뭐 선거 비용을 더 썼거나 뭐 누구한테 좀 경비를 썼나 보네 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비난하지 않는데 뇌물 받았다고 추정되는 인물들이 성완종 씨가 직접 이름까지 금액까지 적었던 분들이 스멀스멀 연탄가스처럼 살아나가지고 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당대표까지 되셨고 준표가 저러는 거 보니 나는 좀 억울해 라고 보니까 천안으로 한번 나가볼까 했는데 여론조사 딱 돌려보니까 당선 가능성 없음. 그러면 내가 홍준표를 틈새 시장으로 해갖고 내가 코스프레 하면서 좀 일단은 참아야겠다라고 또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나 홍준표나 똑같은 거죠. 뭐. 그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성 비만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하니까. 그분 최근 사진 보셨어요? 진짜로요. 엄청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아니 되게 볼빨간 호박맨처럼 바뀌었더라고요. 비만이 아니라 나는 뭘 맞으신 것 같은데 젊게 팽팽해지라고 맞으신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막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그렇게 같아요. 팽팽한 게 필요하면 제가 아구지를 드릴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젊고 팽팽해져서 뭐야 쓰려고 그럴까? 그 저기 우리 녹용이나 좀 드시지. 정록원의 천비공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아주 팽팽해지고요. 불끈불끈. 우리나라 최고의 녹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완구 씨는 좀 일단 그렇다, 좀 그렇고. 드셨네.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게 좋은 나라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남북 평화를 위해서 지금 또 티셔츠 팔아서 후원할 생각을 한번 하셔야겠죠. 짧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온라인 구매도 그렇지만 문자로 주문을 받다 보니까 배송지를 더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엽기 떡볶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채권 사무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이 듣고 계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은근히 많아요. 아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우리 애청자분들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단체 티로 전체 직원들하고 같이 입겠다 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저는 걱정입니다. 길거리 갔더니 똑같은 옷이 막 넘쳐나면 창피할 것 같거든. 아니 되게 눈빛으로 교환하시겠죠. 그래 우리 그냥 암호화 같은 거 만들까요? 암호 같은 거 손가락으로 이제 하트 딱 하면 우리 애청자라는. 아니 뭐 그 옷만 보면 서로 애청자인지 아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대망의 50회입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입니다. 예,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서정우 홍보팀장은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방송을 오늘부로 개헌 무산된 거 맞죠?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6월 지방선거에 못하게 되나? 동시 실시는 안 되게 된 거죠. 기계적으로 어렵게 된 거죠. 물리적으로. 시간상. 예, 사실상 저쪽에서는 드루킹 사건에 핑계를 대면서 개헌을 안 시키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죠. 물타기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그 국민투표법이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지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19대 국회니까요. 그때. 그럼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 건데 이 법을 안 고치는 거는 이게 국회의 직무유기죠. 이게 발목이 될 줄 몰랐네. 그러니까요. 아이, 참. 기계적으로 이걸 빨리 고쳐줘야 재외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파악하고 준비하려면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어제로서 마감됐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심경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진짜 코앞에 딱 다가와 있죠. 매일매일 저녁마다 이게 설레어가지고 잠이 잘 안 오고 아침에도 이제 벌떡벌떡 일나게 되고 아마 저희 세대는 특히 더 그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애들은 안 그럴 텐데 아마 가슴 설레는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예. 27일이죠. 예. 제가 28일 날 뭐 방송에 그 2주에 한 번씩 하는 정규 코너가 하나 있거든요. 이상희의 주간 세상 읽기라고. 그 프로그램 자체도 한 주만 쉬자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바로 그 금요일과 토요일 이 양일 동안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그런 이슈 중심으로 편성을 다시 해야 된다. 지금 방송국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 블랙홀일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역사적 흐름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한쪽에서 지금 드루킹 발목을 꽉 잡으면서 개헌도 안 돼!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쥐새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27일을 전후한 그 시간 동안만큼은 그것도 아마 빨려 들어갈 겁니다. 당난 거칠이라 그러죠. 거대한 수레밖에 안 오는데 사마귀가 그걸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저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어떻게 뭘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일단 킨텍스에 3,000명의 취재진이 모인다니까 한번 가서 취재진 구경이나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거기 가셔가지고요. 거기 가면 또 의료진이 비치가 되는데. 예. 의료진으로 하다가 청진기 들고 한번 나가보세요. 예. 자, 몸 아프신 분 저한테 오세요. 뭐 이런 거. 그 역사적인 장면을 이제 킨텍스에서도 중계로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시는 분 계실라. 그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정상회담 뭐 스토리야 다 아는 거니까 어제까지.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난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조치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취해지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 초스피드로 갈 것인지에 대한 예상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속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선제적으로 뭐 핵실험장 폐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내가 했으니까 그 다음 건 너가 준비해라.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라서 일단 북미 대화를 압박하는 효과는 이미 누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판문점에서 3,000명의 취재진이 세계적으로 지지하고 오늘 우리 그 새날에서 나왔지만은 10억 뷰를 넘어서는 이런 뷰가 되면 트럼프 자존심이 있지. 그보다는 더 세게 뭘 하고 던져야지 또 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형태로 몰아가면서 아마 다른 부대적인 문제들은 스스로 그 저절로 해결되는 이런 형태로 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평화 체제가 신속하게 이렇게 구축되면서 저는 북방 경제 시대가 열릴 것이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우리 지금 청년 실업률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몇 번 다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문제도 상당히 저는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오히려 내치 부분, 특히 경제 복지 분야에서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요 경제 채널 이런 데서는 수혜주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데 북방 경제 저는 막 머지않아 가지고 아마 이게 철도가 다시 뚫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요. 예전에 우리 쪽에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는 백인차 박사님이 사실상 이제 그 동북아 균형자 외교론을 기한한 실무 브레인이시고요. 지금 또 현 정부에 깊숙하게 관여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때 배 박사님하고 저희가 차기 정부에서 북핵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국가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뭘까, 이런 논의를 오프라인에서 많이 했는데요. 그때 했던 게 단순하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거꾸로 이것을 기회로 삼자. 그래서 웨이팅을 액티브 웨이팅을 쓰자.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북방 경제 부분의 상당 부분이 그 같이 몰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자체의 구동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동북 지역이 특히 동북 삼성이 인구가 3억인데 중국 중앙고급에 70%가 몰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북방 부분이 상당히 해결되면 청도나 그 텐진이나 이런 쪽에 그 소위 말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발해만에 몰려 있는 항구가 아니고 태평양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항구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점도 있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르쿠츠크 유전을 이제 거의 지금 서유럽에 파는 게즈프롬만큼의 사이즈로 그 매장량이 있는데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넓은 영토에 인구가 극동지역은 500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본의 자본이라든지 남한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북한의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동북아 평화체계가 상시적으로 항구적으로 그 각자의 이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니갈 수 없는 그런 행태로 가도록 하자. 이제 이것이 자체 동력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안정적인 길이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종전 선언이나 또 평화 협정을 넘어서서 실제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 규모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면 아무도 이제는 설령 미국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않겠나, 이런 구상을 했고, 그에 따른 세부 아이템들을 각 나라별로 이렇게 다 그 칼큘레이팅 해가지고 그걸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일본을 어떻게 끌어들 것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 제가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행이 차근차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조만간에 이제 아마 북일 회담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 식민지 36년에 북한 지역에 대해서 보상 내지 배상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예. 그러면 이제 북한으로 달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지금 북한의 북쪽에다가 그 개방된 특구 쪽에다가 더 많은 이제 재원을 쏟아붓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북한 경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커졌죠. 저는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계기가 열린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성공단 저 다시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번에 몽고 대통령이, 발툴가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몽고의 울란바토르에서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게 뭐 그분이 이제 굉장히 좀 액티브한 분이기도 하지만은 본래 이게 씨름 선수의 유도 선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몽고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 그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방 경제에 이제 자기가 거점 역할을 하겠다. 숟가락 하나 탁 얹겠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일정물을 보면요, 6월 13일 날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방선거도 압승, 또 미국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끝. 그러니까 지금 날짜와 장소를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약 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어떤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느낌인데, 훨씬 더 빨리 열릴 수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이 막 열기가 넘쳐나면 그 열기를 보고 트럼프가 좀 더 빨리 하자 이렇게 할 것 같은 저는 느낌이니까, 언론은 아마 6월 초 심한 경우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 편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할 거다 이렇게 농반 진반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지방선거를 압승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끝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얘기가 나올 텐데, 가시적으로는 원래 개성공단은 지금 현재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크게 만들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북 간의 경협을 통해 개성공단을 열고 늘리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경제라는 게 사실은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심리거든요. 그렇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들이 업되기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나라가 바뀔지 아무도 장담 못할 것 같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런 시대가 곧 열린다고 보고요. 그래서 개헌이 일단 뭐 6.1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는 자질됐지만은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로 아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면서 시기가 좀 조절된다 하더라도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이런 야당 데리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요. 도저히 국민들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은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만일 내각제 국가라면. 근데 그에 준하는 요구들을 할 거라서 야당들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좀 아주 영리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각회의에서 그랬죠. 국무회의에서 그 장관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개헌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무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정부 개헌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방안을 강구해봐라. 법을 바꾸라도 있었어요. 법 바꾸는 걸 떠나가지고 예를 이런 거죠. 노동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준다라든지 이런 게 개헌안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노동부에서는 그 개헌안의 내용을 사실상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거죠. 그리고 개헌안에 국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개헌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정책적으로 강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은 무산됐다 하더라도 설사 뭐 언젠가 또 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지금 이제 무산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헌안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는 정책적으로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야당에 대한 거대한 압박입니다. 너가 안 도와줘도 우리는 실제로 그런 나라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거거든. 우리가 이정표로 제시했던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서 이정표로 제시했던 그런 나라, 그 나라를 너가 안 도와줘도 우리 힘으로 만들 거야. 이걸 선언해버리신 거거든요. 야당에게는 그거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아마 뒤늦게라도 우리 이제 개헌할래요라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의 그에 대한 압박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까지는요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프레임을 짜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일테면 정권을 쥐었다거나 힘을 가진 사람이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 대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프레임 속에서 놀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그리고 있는 빅피처에 그 프레임 안으로 안 들어올래요? 안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다. 안 들어오면 그냥 반동이 되는 거죠. 역사의 반동. 야, 지금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오늘 주제가 뭔지도 다 까먹으시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에서 청와대가 이긴 거예요. 지금 야당에 압승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까먹지 않고 오늘의 주제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우리 정책적 컨셉은 동행입니다. 동행. 네, 알겠습니다. 동행이 무엇인지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동행이요. 정말 저도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동행. 거기 앞에 어떤 이런 문구도 붙죠. 아름다운 동행. 예. 다른 말로요. 여당의 당명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예. 그렇네 진짜. 네. 그렇네. 그런 관점.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장애인의 날, 장애인 정책.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고요. 26일까지가 장애인 주간입니다. 근데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 생겼는지 이런 건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1981년에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 기면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4월 20일을 장애인 날로 제정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89년도에 아예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명기해서 축하를 해오고 있고요. 올해 벌써 이제 38회째 장애인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난 21일이었으니까 이번 26일까지를 장애 주간으로 해가지고 장애인과 같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또 곳곳에 장애인 관련된 이제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을 벌이도록 하고 있고요. 올해 장애인의 날을 은 슬로건이 방금 이야기 나왔던 대로 동행으로 행복한 삶을 가자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같이 가는 동행, 또 같이 가야 행복하다 이런 의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과 같이 걸어갈 때 우리는 모두 행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아주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다 이죠. 예. 다르지 않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여기는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하는 퀴즈가 아니고요. 새가 나른다가 경품 드리는 이벤트인데. 좋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무엇일까요?입니다. 정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행으로 행복한 삶. 예. 근데 여기서 무슨 선물을 드리느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현재 모든 녹용 상품 중에 가장 녹용 고형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 천비고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분들의 슬로건도 있어요. 정직한 녹용의 원칙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실 때는 정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나오는 모든 녹용들 중에 가장 녹용의 고형분이 많이 든 무려 20% 그리고 새가 나른다 애청자분들한테는 굉장한 세일이 있는 바로 그 천비고 5박스를 5분께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천비고.
저도 이거 하나 살라고. 천, 예, 비, 천비고. 비고. 예. 이걸 어디다 검색하면 되나요? 네이버 가셔가지고요. 천비고 검색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아직은 정녹원. 어. 정직한 녹용의 원칙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아, 정록원을 검색해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새가 나른다 공지사항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정관장 같은 데서 만드는 녹용보다 훨씬 더 진하고요. 네. 뉴질랜드산 이건데 정관장 이런 거 좋긴 좋은데 홍보비가 너무 많이 네. 들어가서 가격에 거품이 있어 이게. 지금 새해가 나른다 애청자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세일할 중이거든요. 어쨌건 이 천비고 5박스를 한 분씩 해서 5분께 드리는 바로 그 이벤트입니다. 자, 새해가 나른다 댓글창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만 써주시면 우리는 선착순 이런 개념이 가장 공정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이메일 주소를 써줘요 쭉. 그럼 이메일 주소를 우리 담당자가 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불시에 그 퀴즈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정답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되는. 그래서 선착순으로 도착한 정답자 5분께 드린다 이런 얘기죠. 아, 좋네. 네. 아주 공정하네. 그럼요. 하발나게 공정하죠. 자, 어쨌든 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애인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뭐 좀 이따 장애인 등급도 이야기를 저희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장애인 날 바로 장애인 복지법 31조에 따라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올해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6,000 가구를 직접 면접 조사를 해가지고 이 면접 조사하는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장애인 추정 장애인 수는 267만 명입니다. 그래서 장애 출연율이 인구 10,000명당 539명 정도 되니까 한 5.4%, 5천만 명 중에서 5.4%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장애 발생 원인은 88%가 후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체 장애인의 88%가 후천적이란 말은 예방 가능한 장애가 굉장히 많다. 이게 하나의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예. 저희 어머니가 저 중고등학교 때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직장이 있으신데요. 그 당시에 흔히 말해서 이렇게 요구르트 아줌마라는 걸 하셨어요. 예. 그러다가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버스에 치이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기적적이신 분이에요. 전치 30주. 그런데 지금도 미세하게 보면 다리를 저세요. 예. 물론 장애인 등록이 안 되신 케이스이긴 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만 1년 넘게 있었죠. 그 재활 같은 거 다 포함해가지고. 바로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크거니 작거니 다 장애가 있으신 거죠. 예. 근데 최근에 이 흐름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팟캐스트 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흐름을 못 따라가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전에는 장애인과 정상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얘기하죠. 예. 중심이 좀 달라졌다는 예. 말씀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4%가 장애인인데요. 267만 명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의 88%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88%가 후천적이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언제라도 우리는 장애인의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 노인들 중에서 장애인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고동이 불편하면 장애인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암 환자가 되지 않습니까? 암 말기가 되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법을 다 바꾸진 못했는데요.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가 장애인 정책을 연구하면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숫자를 늘리자. 제비다리 뿔을 들어가고 장애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되기 쉽게 만들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보통 이제 장애 인구를 한 10% 정도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보다 훨씬 지금보다 2배 정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으냐. 장애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닌 거죠. 최근에 그 장애인 특수학교 짓겠다 할 때 지역에서 반대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김성태 의원? 해결됐습니까? 요새 김성태 의원이 스타대. 매 텔레비전 나오대. 자오지간 정치인들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텔레비전 많이 나오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공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소주 갑질의 주인공이신데. 소주. 맞아, 소주. 소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만. 소주 러버. 비감 기간 돈으로 해외를 나가도 양주를 갖다 놔도 소주 갖고 와!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양주 대신 소주. 정말 애국자입니다. 김성태 의원 같으면 기본적으로 노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한국노총이라고 한국노총 해도.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장애인들에 대한 공감력은 훨씬 더 있어야 되는데 일반 엘리트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양주보다 소주이듯이. 네. 그죠?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막 지탄을 받으니까 특수학교 설립을 동의해 줄 것처럼 하다가도 지금 이게 계속 정적인 뭐가 안 났나 봐요. 아직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도 일단 뭐 장애 연금을 받든지 이런 것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한 사람은 저 기부스 풀고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까지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증을 한식으로 주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예를 들면 도로에 보도블록을 울퉁불퉁하게 해가지고 휠체어가 넘어지게 한다든지 또 목발 짚은 사람이 도로를 걸어가다가 가게로 들어갈 때 턱이 걸려갖고 넘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나도 될 수 있고 우리 어머니도 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베일을 프리라는 것을 강조를 안 해도 저절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대상을 넓히자. 이게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티가 주장하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좀 심한 편이잖아요. 예. 선진 외국에 보면 전혀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 가야 될 대상 그런 어떤 사회적 문화가 있는데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뭔가 자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폄하를 당한다거나 뭐 천시를 당한다거나 그런 느낌 때문에 내놓고 나 장애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조사된 결과에서도 나오지만은 등록 장애인은 2017년 말 기준으로 255만 명인데 이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확인된 267만 명만으로 봐도 한 12만 명이 미등록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왜 등록 안 했냐 물어봤더니 첫째는 이제 등록 절차를 몰라서 못했다. 두 번째로는 등록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나 과정의 번거로움 때문에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애 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될까봐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왜냐하면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상당히 중증도가 있는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는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어떻게든 로비하고 밥 사서라도 장애인 등록증 받으라고 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실제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장애인 등록도 기피하는 분도 꽤 많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 주차증 있잖아요. 그거 막 위조해가지고 달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막 잡혀가지고 막 망신당하고. 저도 그런 사람 하나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절차를 몰랐어.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그래도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돈이 없어서 등록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심장이 너무 이렇게 여렸어. 혹시 장애인이라는 소리 듣는 게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이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걸 스티그마라고 그러잖아요. 스티그마. 그래서 너무 이게 수치스러울까봐 또 그런 또 심성 때문에 또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그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투표를 해서 우리가 직접 지도를 뽑는다는 가장 초보적인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왜 있잖아요. 뭐 소수자라든지 뭐 장애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짜 모든 국민이 편견만 지울 수 있다면요. 맞습니다. 정말 살아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통계 수치가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유럽 복지 국가들은 전체 인구 중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인구 구성비가 1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5.4%거든요. 우리는 왜 복지 국가의 딱 절반밖에 안 되느냐? 이게 우리나라가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어떤 그런 차별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절반만 등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장애인이요라고 낯선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시적 장애인 제도란 게 있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오로와 나싱이거든요. 장애인 등록 과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장애 판정을 내려주는 의사도 특정 병원의 특정 의사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정해가지고 그것도 종합병원 이상급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되면 사실은 좀 나아졌는데도 빠져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입도 어렵고 탈락도 어려운.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있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수급자들의 경우하고 이게 많이 닮아 있죠. 예. 우리 기초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더 이상 내 혼자 힘으로는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입증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일종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스티그마잖아요. 이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지고 한번 수급자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질 않고 계속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합니다. 유럽의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은 한 1년 정도 수급받다가도 또 빠져나가가지고 정상적인 직업 생활을 하거든요. 우리는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한번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그 다음에는 상태가 좋아져도 계속 장애인인 것처럼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장애인으로 들어왔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1년 동안 장애인이었다.
1년 이후에 회복됐잖아요. 그럼 장애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빠져나가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유럽 복지 국가들처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진입과 나오는 것이 좀 자유스러워져야지 첫째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장애인 될 수 있고 나도 장애인 돼봤네. 그리고 장애인 삶이란 이런 거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나 지원제도에 대해서 사회적인 동의가 얻어집니다. 지금은 엄청난 벌금으로 그 장애인 주차구역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누구든지 장애인 될 수 있다고 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비어 있는데 못 하게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산부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고 잠시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다친 사람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될 수 있으면 항상 그쪽에 붐빌 거거든요. 그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비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각종 장애 부분에 예산 투입하는 것이 거부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특수학교 설립뿐만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60대는 60%, 70대는 70% 이런 퍼센테이지를 제가 쉽게 외우도록 쓰는데 실제로 인구 대비로 장애 비율이 노인 인구가 한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도 노인이 되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장애인 될 수 있다면 그 장애인 전문 판정하는 의사가 아니어도 수술한 의사가 그 수술했다는 기록을 써주면 고로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증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해주고 진짜 중증장애인도 따로 있죠. 뭐 예를 들면 아예 생계가 안 돼서 수급자로 또 장애 연금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은 또 기존의 절차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쉽게 해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차별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요. 유럽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인구 구성 비율이 10%가 된다면 지금 5.4%인데 이게 2배로 늘어가서 10%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유권자라든지 정치적 투표의 영향력도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보다 동행이 원활한 사회가 될 겁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장애인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왜 뇌성마비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주로 어린 아이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등록된 장애인들 있죠. 등록된 장애인들의 딱 절반은요.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가 곧 노인 복지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애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비장애인들이 정상 범위 내에서의 생활, 정상이라는 표현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신체 어디인가가 불편하면.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이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남다른 깊이가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이전에 어떤 정부보다도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대통령 당사자가 장애인이었던 김대중 정부 때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공약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약 자체가 대단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애계의 수건 사업이었던 장애인 등급제는 단기적 폐지를 하겠다라고 대선 TV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등급제를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체계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됐던 건 여러분 잘 아실 건데요. 장차법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 저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그리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나 장애인 소득 보장 같은 것을 위해서 장애인 연금제도 확대 이런 것도 이제 약속을 했고 또 적극적으로 장애인 의료 부분을 위해서 앞서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던 장애인 주치제도 도입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정책 이런 것들도 아주 세부적으로 했는데요. 그 이전의 정부에서는 장애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또 장애인이 누리는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을 이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이름으로 그 적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장애인 대상을 늘리고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정책이라서 최근에 우리 환자가 장애인 등록하러 갔다가
저한테 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칭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어떻게 해주려고 직원들이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거로 신청하지 마시고 요 질환으로 신청하시면 훨씬 혜택이 더 많으니까 이걸 하십시오. 이런 안내를 받고 와서 야 이거 뭐 세상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하면서 벌써 이제 중앙정부 바뀌니까 일선에도 일정 정도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외에도 장애인의 교육 및 문화권의 확대, 또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걸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베리어 프리로 장애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환경 조성 같은 것도 약속을 했고요. 탈시설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센터까지 운영하겠다라고 했고, 임신, 출산, 양육 같은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 장애인이 이중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따로 더 여성 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장애인을 포함한 방송 접근권의 확대, 방송 접근권, 예, 미디어 복지 강화 이런 부분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뭐 듣는 사람은 뭐 장애인이 그냥 텔레비 보면 되는 거지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근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빨리 그걸 경보해가지고 아주 국민들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기분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보를 못 듣는 장애인들, 청각장애인, 예, 청각장애인들은 경보를 아무리 해도 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난방송에서 자막을 의무화한다든지,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를 국가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당하지 않고 목숨을 위협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실속 있는 그런 공약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예. 그냥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쪽 분야에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지상파 송출은 디지털로 되거든요. 예. 아날로그 방송은 이제 안 해요. 예. 근데 그 디지털 전파 자체는 예전에 아날로그보다 훨씬 더 깊숙이 멀리 가는 특성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런 빌딩 숲에서는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예. 근데 그 DTV라고 불리우는 비행 접시가 생긴 안테나가 있어요. 예. 요거를 TV의 뒤에 있는 안테나 선 꽂는데 디지털 TV로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걸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옥상이든, 지금 이 동네 같으면 관악산 쪽으로 향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DTV를 보게 되면요, 그 DTV 속에는 자막방송이나 뭐나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보통 요즘에 위성이나 케이블로 재전송 받아서 보기 때문에 못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텔레비전을 다 자막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케이블이나 위성 TV에서는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행접시처럼 생긴 그 안테나가 굉장히 싸요. 몇만 원 정도면 사거든요. 내 텔레비전이 디지털인 거 아닌가? 디지털이 아닐 경우엔 동사무소 같은 데 가시면은 디지털 수신 전환기를 설치해 줍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자막으로 볼 수 있는 텔레비전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자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디지털 TV로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케이블처럼 이 다음에 무슨 프로를 하고 하는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즐기실 수 있다. 그리고 화질은 여러분들이 케이블 TV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가시는 김용희 교수님께서 본인도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외국에 가면 대부분의 TV가 자막 밑에 다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고, 그게 아마 법으로 반영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막 방송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외국어 교육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영어로 들으면서 밑에 자막을 볼 수 있고요. 또 자막도 영어 자막 이렇게 골라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니까, 중국의 CCTV는 50개가 넘는 방송국이 있지만 전부 자막을 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부분 텔레비도 그 자기들이 방송 권역에 맞는 언어들로 불어나 독어나 이렇게 에스파냐어로 이렇게 자막을 하는데, 그런 식을 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이 혜택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다음에요, 장애인 가족 확대 지원 확대 이런 건 뭘까요? 지금까지는 장애인 당사자만 이제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장애인뿐만 아니고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예. 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장애인 부모를 위한 무료 상담 지원 서비스를 하겠다라든지, 양육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를 확충해가지고 그 장애인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활동 도우미도 보내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성향이나 특성이나 인품상 어떻게든지 공약을 지키려고는 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 또 뭐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중간중간 이런 어떤 아젠다들이 나오면
제발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건 야당도 야당이지만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동행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비용을 지불할 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비용은 지불 한 푼도 안 하면서 동행 말로만 해가지고는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대표님처럼 이제 세금 더 내겠다. 아, 그럼요. 그럼요. 동행은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걸 감내해야 돼요. 그 외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중에 정확하게 퍼센트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 5%든 10%든 간에 그러한 분야나 구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완벽하게 갖춰진 시스템이나 나라는 없어요. 어딘가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약자도 있고 소외된 이웃도 있는데 그것을 같이 가져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동행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지난번에 왜 그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교가 이제 설립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으로 특수교사의 숫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교사를 더 뽑아야 돼요. 그럼 공무원으로 뽑아야 되는 거야, 교사를. 그러면 또 야당이나 또 우리 세금 내기 싫어하는 일부 국민들께서 또 저 세금 퍼준다고 막 또 비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행이 아닌 거예요. 동행은요, 야당이 기꺼이 인정해주고 우리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했을 때 돈이 생기는 거고 그 정부 재정으로 우리가 특수교사 숫자를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더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갖다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소중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또 그 일자리를 통해서 그 일자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한 또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동행이다. 예. 근데 예전에 한 1년 정도 됐겠네요. 그 박경석 전국 장애인 차별협회연대 이 대표님 있잖아요. 예. 정말 캐릭터 확실하신 분. 그렇죠. 머리 꽁지 머리 묶으시고. 우리 녹음실에 인터뷰하러 오시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어떤 사무실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신대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양쪽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계단 올라가는데 본인은 아니나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들어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 부분이. 그리고 그분이 또 몸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예전에 광화문 지하 같은 데서 수년 동안 해왔던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예. 어디까지 봤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애계의 수건이었고요. 그 일반인들은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6단계로 장애의 중증도별로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이제 등급을 나눕니다. 의사가 해줍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장애인의 급수를 매기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장애인에 드리는 혜택들이 달라지는데 이걸 받는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는 첫째 등급을 부여한 것 자체가 이제 낙인 효과가 있는 것이 싫고요. 두 번째로 의학적인 기준에 따르는 등급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낙인 효과만 더 큰 이런 것을 이제 바꿔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꾸는 것 자체가 그냥 없애버리면 돼. 이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단계별로 바꾸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제5차 장애인 발전 종합정책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인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기가 들어가고 그 폐기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종합 판정 도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단계로 나누어진 등급제가 폐지되고 종합 판정 도구에 따르는 새로운 장애인들의 요구나 중증도나 필요에 따르는 장애 지원 서비스들이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을 2022년까지 마무리 짓겠다. 그러니까 임기 내 끝을 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미 개발에 들어가 있고 내년부터 적응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22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드디어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까 박경석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해병대 나오셨어요. 군대를. 근데 그 스포츠 쪽에는 거의 뭐 프로급이었대요. 패러글라이딩 뭐 이런 거. 나중에 토암산 올라가서 행글라이더 타다가 추락하셔가지고 척추를 다치면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이 상태거든요. 아까 말한 88%의 후천적 장애인에 속하는 거죠. 그 공수부대 동기들 중에도 그렇게 다친 분들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낙하산 타다가 다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게 낙하산이 안 펴져서 사람이 죽거나 하는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로 안전을 중요시 생각하는 뭐 그런 부대죠. 특전사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특전사 홍보맨. 예. 군의관들 또 군대 가서 이제 다리가 부러지고 다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주로 다치는 케이스를 분석해 봤더니 그 족구하다 다치는 게 제일 그렇지, 많았습니다. 족구하다 그렇지 뭐. 훈련받다 다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사실 저도 일시적 장애였어요. 뭐냐면 천리행군을 하잖아요. 예. 너무 걸으니까 이 관절 마모가 좀 심해가지고 예. 저 제대하고 한 거의 10년 이상을 무릎 관절이 아파서 심한 경우는 걷지도 못할 정도. 실제 그 행군골절이라 해가지고 많이 걸으면 발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부대도 낙하산 타다 다친 사람들은 내가 기억하기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천리행군 하다가 다쳐서 일시적 장애를 겪는 경우는 꽤 있었고 진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상 우리 부대에 있었던 럭비였습니다. 럭비가 굉장히 굉장히 전투적인 스포츠거든요. 그러다가 다쳐갖고 정말 부러져서 나중에 그게 뭐 수술이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평생 장애 안고 가는 분들 저는 본 적이 있었고요. 그 공수부대는 뭐 하늘에서 떨어지면 대부분 죽어요. 장애가 아니고. 질문이 좀 이상하십니다. 자, 근데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반대하는 곳 중에는 민간 삼성생명 같은 민간 보험회사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예, 그 장애인 등급제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이 등급제에 그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등급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보험 상품이 28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280만 건이 이제 등급제가 폐지되면 새로 싹 다 바꿔야 되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진짜 혼란이죠, 사실은. 예. 예를 들어서 다쳐가지고 장애를 입게 되면 상해 보험이 있잖아요, 민간보험. 그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장애 등급을 가지고 보상 기준으로 삼았는데 지금 이게 흐트러지게 되면 보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애와 다르게 장애는 재해나 질병이 모두 치유된 이후에 신체의 영구적인 또는 정신의 훼손이 남은 상태인데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들이 그 13개 신체의 부위별로 장애 분류표에 따라서 그 3% 내지 100%의 장애 지급률을 적용해서 손상 정도가 높으면 지급률이 높여 적용되니까 이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 또 기준을 만드는 것도 새로 돈이 또 들지 않습니까? 지급률을 새로 조정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 기회에 또 저 숟가락 하나 더 얹겠다고 그러면 판정 기준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입자들이 이제 그 손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은 적게 주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 곳곳에 장애인의 등급제를 가지고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귀찮아서 안 바꾸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있었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익히 예측은 되지만 예. 장애인 분들은 보통 비장애인들보다는 훨씬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그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3만 6천 가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월 평균 소득이 242만 원 정도인데요. 비장애인이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362만 원이니까 한 수입은 120만 원 정도가 더 적게 받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지출은 장애인 가구는 한 190만 원 정도 월 지출하는데 비장애인 가구는 276만 원 지출하니까 평균보다 한 86만 원 정도를 적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것도 적은데 쓰는 것도 적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버는 게 120만 원으로 더 적게 버니까 이 손해나는 부분이 매월 한 3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애 연금을 30만 원 수준까지 높이겠다라고 약속했던 게 바로 이런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그냥 20만 원이니까 5만 원씩 10만 원씩 더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요 정도 장애로 인한 저 추가 비용 지출 또 손해본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의료비가 훨씬 더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해서 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소득이 적어진 이런 부분을 빼고 장애 때문에 직접 추가 지출이 돼야 될 비용. 그게 이제 의료비 비중이 가장 크고요. 또 보호 간병비도 크고 그 교통비도 사실은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 있는 것도 택시를 불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 사후 및 노후 대비 비용 이런 것들까지 포함했으니까 월 16만 5천 원 정도가
장애로 인한 직접 추가 비용이 들더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올해 9월부터 이것도 사실은 3월부터 하기로 한 걸 자유한국당이 반대해가지고 늦춰진 거예요. 물경 6개월간 늦춰져서 9월부터 5만 원 인상해서 25만 원 드리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 인상하는 그런 안으로 지금 추진되게 됐습니다. 장애인 연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 연금. 요거는 이제 3급 이상 장애인들이 받는 거죠. 등급 1, 2, 3 이렇게 3등급까지를 그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에게만 이제 드리는 거죠. 4급, 5급, 6급은 이제 주로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애인 연금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소득 이야기도 했지만 장애인 고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 비교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상황 같은 건 어떻습니까? 예. 일단 장애인의 날에 복지부는 장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장애인의 날 기념식도 하고 이렇게 자기 주관 업무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부서가 다르면 각각 따로 놀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아주 극명하게 이전 정부와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부처 간의 장벽이라든지 이게 따로 놀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그날에 바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이제 이낙연 총리가 주최하는데 거기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이런 거 발표한 사이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장애인 고용 실태는 뭐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비장애인보다는 굉장히 열악하죠. 비장애인이 평균 취업률이 61.3% 정도인데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 37% 정도밖에 안 돼서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OECD 평균보다는 사실 높습니다. 그게 통계상의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장애 대상 인구가 너무 적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 OECD에서는 어느 정도 장애가 중증도 심하면 아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줍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한테 각종 특전을 줘가지고 무슨 우리나라 같이 안마사 해가지고 조폭들한테 돈 뜯기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빌어먹고 살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지하철에서 그 신문 판매하는 매대를 시각장애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돈 내고 신문 사가거든요. 그런 이권들을 이제 나눠주기 때문에 따로 무슨 취업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이유가 별로 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단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장애인 취업률이 높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어쨌건 그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 이게 지금 37%잖아요. 예. 그 장애인 100명 중에 37명만 지금 취업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취업률 뭐 62%에 비하면 거의 뭐 반 수준이잖아요.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죠. 취업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그 장애인들에게 뭐 엄청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무슨 그 배타적인 특권을 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삶이 공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전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어떤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일단 국가가 무조건 케어해 주는 것이 맞고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한테 어떤 장애라는 편견 때문에 일자리가 안 주어지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식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제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중증 장애인은 일을 아예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할 정도의 중증. 그러니까 일을 못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은 없다라고 하는 게 장애인계의 정설입니다. 요즘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중증 장애인도 일을 하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그러면 중증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누군가가 비장애인인 도와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증 장애인 한 명이 작업을 하는데 비장애인 한 명이 옆에서 작업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중증 장애인에게는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만약 일을 안 하고 일생을 살아라 그러면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아마도 미쳐버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누구라도 일을 해야 돼요. 일은 자아 실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누구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중증 장애인들도 일을 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싶으면 정부는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장애인들 일을 하고 싶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장애인 고용의 한 측면이 이제 고용률이 낮다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고용의 질이 낮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이 대부분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동사하고 있는데 다른 OECD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은 이런 형태로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렇게 불안한 노동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월 평균 임금도 전체 인구의 70% 수준밖에 안 되게 좀 낮은 수준이고요. 세 번째로는 장애 유형별로 또 고용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냐면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인들은 5대 장애 유형 중에서 2가지 장애인은 고용률이 평균을 상회하는데 발달장애나 뇌병변 장애 이런 분들은 현저하게 고용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상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란 게 취업이란 게 단순히 생계 수단, 수입, 소득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뿐만 아니고 자아 실현이라든지 사회와 어울려 산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비용을 더 많이 투입해서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장애인 고용하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도인데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활동 도우미를 임금을 한 명분을 더 주는 그런 정도까지 하더라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제가 가끔씩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꼬맹이를 데리러 갈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장애인 정책 이야기 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건데 예전에는요 학교에 장애 가진 친구들이 일정 정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장애 아동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놀리는 게 일이었어요. 예. 사회가 잘못됐던 거죠. 지금 예. 생각해 보면. 예.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거나 어디 불편한 친구들을 같은 친구들이 협동으로 같이 이렇게 서로 바래다 주기도 하고 우정도 쌓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뭐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문화였으면 좋겠는데 사회가 각박해져 가다 보니까 사실 저는 특수학교 문제에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정적인 경우는 특수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좀 맞다고 보지만 일반적인 장애인 친구들은 그냥 일반 학생들과 어울려서 똑같은 교육 받아도 상관없는 친구들은 그래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분리되는 형태로 저는 가는 거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특수교육 이론을 전공하신 분들도 별도로 장애인들만 모아서 하는 특수교육보다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같이 하는 통합교육을 하죠. 그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장애 당사자들한테 좋을 뿐 아니라 다른 비장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교육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예심도 많고 리더십도 높아지고 이런 연구 결과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통합교육이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간을 더 추가로 기존 교실에서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선생님을 특수교사를 더 많이 고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특수교사를 늘리고 어차피 이제 교실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공간에 여유가 있어지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더라. 예. 얘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꼬맹이가 좀 불편해 보이는 아이를 보면 자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표정이 좀 달라지는 게 보이고요. 그 학교에 흑인 남매 학교를 다녀요. 예. 근데 그게 날마다 보고 말도 나누는 친구가 되다 보니까 TV에 흑인들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지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률이 낮은 것. 이건 이제 벌금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용 얼만큼 하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도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000인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비율이 21.4%밖에 안 되는데 300인 미만 기업이 47.8%니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는 고용 안 하고 벌금 내는 게 싸게 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가령 당신네 기업에 법적으로 100명을 고용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0명 중에서 21명만 달랑 고용하고 80명은 고용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 안 한 데 대해서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아야지 그 벌금만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중소기업은 100명을 고용하라고 돼 있으면 절반 정도로 고용하더라는 겁니다. 절반을 고용 안 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미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 하면요.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아예 기준을 다르게 하겠다. 예를 들면 목표 곱하기 고용률을 해가지고 벌금의 그 액수를 정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담 기초액 자체를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화해서 1000인 이상 기업, 500인 이상 기업, 300인 이상 기업, 50인 이상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더 큰 기업이 더
많은 부담률을 지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금 장애인 고용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이 100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20명밖에 고용을 안 하고 있으니 80명 고용 안 한 데 대해서는 벌금 내야 되잖아. 네. 이 벌금을 과거에 획일적인 기준에서 오히려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벌금을 더 가중해가지고 많이 내도록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들이 고용을 좀 더 늘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또 이행 수준별로 가산율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상향 조정을 해서 큰 기업이 이행 안 하면 더 많이 물리도록 하고요. 또 재미난 게 이전까지는 이제 법정 의무 고용률을 반도 못 미치면 이게 명단 공포를 했는데요. 이제는 명단 공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내년부터는 고용 개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을 난 이렇게 할 테니까 유예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출하고 그걸 제출 안 하면 그 자체가 처벌되게 되고 또 제출했는데 이행 안 해도 처벌되게 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더 실효성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뭐 결론적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 고용이라고 하는 거, 장애인 고용,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저는 동행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동행을 위한 고용 정책, 이거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고용 부분이 사실은 더 문제인데요. 그러네요. 이 일반 민간 기업보다 공공기관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50인 이상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현재는 이제 50인 이상 공공기관만 하게 되는데 모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달성하도록 확대 적용하기로 했고요. 그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서는 기관 평가에 반영을 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재임용에도 관련되고 그 기관의 구성원들의 인센티브도 좌우되게 되니까 그 장애인 고용 안 하면 보너스가 줄어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형태로 하고 또 재미난 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콘소시엄을 해가지고 장애인 고용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하는 소위 말해서 장애인들만 특혜를 줘갖고 장애인 생산 물품을 납품하게 해도 그 몇 명 고용하기서 생색만 내고는 실제로 비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직접 이제 공공기관에서 설립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고용이 증명된 곳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의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이 현 정부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한참 동안 사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식물보다 먼저, 동물보다 먼저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출신이 어디든 약자든 강자든 뭐 그 어떤 사람이건 간에 사람 자체인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잘하니까 박수치고 잘한다 하는데 대표적인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래서 배타적이고 누군가 약자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지배적이고 이런 의미의 슬로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자체는 어떤 위치에 어떤 모양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람 자체의 가치를 가장 먼저 보자. 이게 사람이 먼저다가 아닐까라고 한 6개월 사유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족을 좀 덧붙이자면요. 지난번 장애인 주치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장애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 돈 쓰는 것이 거시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고 비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인식을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전환을 해야만 됩니다. 장애인분들한테 직장을 드리고요. 그만큼 세금을 받아야죠. 그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더 훌륭한 더 복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뵙습니다. 가슴이 드근드근합니다. 예. 마치는 노래는 최성수의 동행으로. 오케이.